비타협, 비영합, 비위축, 그리고 비영리, 김갑수TV 소리방송 민심이 갑이다. 6월 둘째 주 소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호쾌한 시작 선언이었습니다. 강명래 선생님, 네. 잘 지냈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까? 요즘 김경화 선생님 그 방송에 아주 알차다고 하는 그 청취자 반응이 자주 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농촌 현장에 황의민 선생님이 오셨는데 황의민 선생님이 아주 그런 말씀을 한 두세 차례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상당히 감동받은 표정으로 의외라는 또 원래 기대가 없으면 아주 날이 더워졌어요. 어제까지는 선선했는데. 예. 네, 저는 전남 영광에 가서 농촌 활동을 하다가 이 방송 제작을 위해서 잠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쉬면서 방송 준비도 하고 또 잠도 좀 보충하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 그 농촌 활동 소식 좀 잠깐 들려주시죠.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냥 모내기가 한창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내기를 해야 되는 그 논의 그 면적이 그 70마지기입니다. 그 한 마지기를 200평으로 계산하면 이제 14,000평인데 그 가보니까 논이 그 평평한 들에 있는 논하고 이 구릉에 있는 논하고는 작업량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논이 착받침처럼 평평하면 이 모내기 작업이 쉬워요. 그런데 이제 구릉에 있는 데는 막 그 아주 뭐 이렇게 언덕 같은 데로 막 그 모판을 이동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경철 선생님 말씀으로는 거기 농장주 3배 정도 더 힘들다. 근데 우리가 했던 논은 3분의 2 정도가 다 구릉지 논들입니다. 그래서 좀 힘이 좀 들었고 그러나 70마지 모내기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틈나는 대로 그 마늘 수확과 양파 수확을 해서 그것을 또 운반하다가 이 하우스에다가 이제 보관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들이 좀 이상해요. 그냥 집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집인데 하우스 하면 식물이 사는 곳인데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좀 일했습니다. 자, 오늘 그 방송 내용을 예고해 주시죠. 오늘은 1부와 2부에 걸쳐서요. 1부는 6.15 회담 비화, 대북 송금 특검의 진실, 노무현과 문재인. 그러니까 대북 송금 특검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6.15 회담 비화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을 붙이고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게 기레기처럼 제목을 붙이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비화할 것은 없고 그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에 있는 내용을 그 바탕으로 해서 그 6.15 그 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가지 그 중대한 사실을 좀 논의할까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6.15 회담과 대북 송금 특검을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 12일은 싱가포르 조미 회담이 이루어진 1주년이 된 날이고 또 6월 15일은 6.15 선언이 이루어진 19년 차 되는 날이죠. 그런데 이 6.15 선언 자체와 6.12 조미 회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것들이 미치는 그 역사적 파장력이 대단히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4.27 선언이 이루어졌을 때 그 4.27 판문점 선언을 대단하게 봤죠. 작년 맞죠? 대단하게 보고 6.15 선언을 마치 뭐 능가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급하게 무슨 그 4.27 선언을 기념하는 그 진보 단체도 생겨날 정도였는데 연구소도 생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불과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4.27 선언이라는 것이 그 6.15 회담에 비하면 별게 아니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고 있고 아직까지 남북 관계는 그 6.15 회담 이후의 그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로 대두되고 있죠. 실제로 6.15 회담 이후에는 그 회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합의된 사항들이 수년간 지속성을 가지고 실천이 됐어요. 그러나
노무현 정부 말기에 했던 14선언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한 4.27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만으로 네. 말의 성찬만 있었을 뿐 후속적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6.15 선언의 의미는 우리 민족사에서 대단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먼저 때도 마침 그 지금 6.15 선언 때이라서 우리가 예. 6.15 선언을 논의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 이 대북 송금 특검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오늘의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그 남북 그 회담의 성과가 왜 지속 가능성을 띠지 못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이 시사점이 대북 송금 특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6.15 선언만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 추진하다가 네. 일정한 시간이 돼서 미국과 일본에 알리고 그 미국과 협의하면서 이룬 성과였어요. 예. 그러나 이 대북 송금 특검으로 인해서 대북 송금 특검은 명백히 부시 정부가 이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한국 민족에게 조선 민족에게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음모로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말려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대북 송금 특검을 한 나머지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미국한테 개호구를 잡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관계 민족 문제를 완전히 미국의 주도권으로 넘겨버린 불행한 사건이 이 대북 송금 특검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정략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판단 같은 것들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아마추어 같은 예. 그 설익은 이 민족적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대북 송금 특검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진행시켜야겠다는 그러한 판단에서 이 대북 송금 특검을 복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 대북 송금 특검의 진실에 대해서도 네. 한번 논의한 적이 있고 예. 또한 이러한 이 대북 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 정동영 의원을 초빙해서 네. 대북 송금 특검을 논의한 바도 있지만 예. 그 이후로 또 북남 관계, 남북 관계가 크게 변했고 또 지금 4.27 선언 그러나 다시 또 냉각돼가는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이 논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뜻깊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예. 그리고 2부 소개. 네네 2부 소개하시죠. 2부는 이재명의 국토보 유세, 양정철의 호가호위, 괴물반스 전광훈. 세 가지 논점이 되겠네요. 네. 네. 이재명 지사가 그 최근 들어서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 접촉 면을 넓혀가고 있고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는 가운데 그 이재명 지사가 평소 주장해왔던 그 기본소득과 관련되는 국토보유세가 대단히 의미 있는 그 정책이라고 보아서 오늘 좀 한가한 시간에 이것을 좀 소개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한번 논의해 볼까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양정철의 경우에는 사실 문심이다, 문재인의 측근 실세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들 판단은 그런 말들을 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양정철 자신이 호가호위하고 있고 그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만나고 또 부울경으로 달려가서 무슨 그 경남지사, 부산시장, 울산시장들을 연이어 만나면서 이 해대는 언행들이 그리 순수해 보이거나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다는 판단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네. 양정철을 더 논의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괴물반스 전광훈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그 전광훈의 그 가장 큰 죄악은 이 신성한 빤스를 모독했다는 데 있어요. 이 네. 빤스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예. 그 의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일부에 한번 그 순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부 순서는요. 6.15 김대중 평양 방문 성사되기까지, 그리고 김대중과 김정일의 만남, 예, 그다음에 대북 송금 특검의 최초 발설과 국내 폭로, 대북 송금의 성격, 그리고 노무현의 대처, 특검 수용의 과정, 특검 수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문재인의 변명, 특검에 대한 친노들의 왜곡, 유시민, 안희정, 문재인, 그리고 노동자연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었던 대북 송금 특검은 민족적 비극이었다. 그다음 김순교 변호사, 대북 송금 특검의 본질은 반민족 반통일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그 6.15 회담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기까지를 먼저 한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98년 6월 16일입니다. 98년. 예, 이 남북 관계는 6월 달에 큰일이 이루어지네요. 보니까 예. 조미 관계도 그렇고, 바로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 북으로 간 날입니다. 500마리인가요? 501마리인가요? 501마리입니다. 예. 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01마리의 소를 몰고 북녘 고향 땅을 밟았고, 그의 동생들과 아들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그 정 회장은 대북 사업을 유업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린 시절 무작정 서울을 찾아 달려온 길, 판문점을 통해 고향에 가게 되어 기쁩니다. 강원도 통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8살에 청운의 뜻을 품고 가출할 때 아버님의 소판 돈 70원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한 마리의 소가 1000마리가 되어 그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갑니다. 예. 이 정 회장은 재벌 회장이에요. 그러나 정 회장의 이 소떼 방북 쾌거는 말 그대로 쾌거라고 할 수 있고, 네. 자본가를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네. 그리고 북에는 지금도 정주영 체육관이 있어서 네. 글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거기서 공연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툭하면 한국에서 이 사회주의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말만 하면 무슨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본과 싸우냐, 또는 뭐 자본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다 하고 그 추상적인 자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야말로 아주 교조적인 그리고 맹신적인 서구 모양주의의 소산입니다. 주제가 좀 빗나간 얘기인데, 네. 겉으로는 인의를 얘기하면서 네. 비루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네. 어떤 그런 교조주의적인 태도가 대한민국 사회에 좀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건 조금 버다랐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 회장의 소몰이 방북, 네. 이거야말로 정말 그 행위 예술이고, 영어를 쓰면 진정한 그 퍼포먼스였다. 네. 이런 평가를 한 그 미술가가 내리기도 했고, CNN을 비롯한 세계 주요 그 언론들이 이것을 아주 중요한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네. 소는 500마리 소는 약속한 1001두였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또 원래는 1000두였는데 이 정 회장이 0을 붙이는 것은 끝자리니까 하나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해서 1001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회장 1001두 중에서 정 회장이 몰고 간 것은 500두. 그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501두를 더 갔다고 하는데, 이 정 회장이 몰고 간 500두 중에서 150두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650두가 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 평가를 받았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건 하나 하나에도 참 세심함,
네네.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 3당 합당에 야합하지 않고 그 지역 감정 타파를 외치면서 바보 소리를 들었던 노무현 전 의원을 높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예.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조금 있다가 대북 송금 특검 같은 것과 연결되는 그 당시에 그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자 노무현은 김대중을 찾아가서 개장이든 과장이든 개혁을 위해서라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던 노무현이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역사적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이건 우리 민족의 보이지 않는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던 논의를 지금 계속하죠. 예.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그 정상회담을 늘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뭔가 그 이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어떤 그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물 평가를 의도적으로 합니다. 2월 9일인데요. 2000년이죠. 2월 9일 일본 도쿄 방송과 회견을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판단력과 식견을 갖췄다고 보입니다.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저는 김 국방위원장과의 대화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일단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수구정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제 비난을 했죠. 바로 나오죠. 예. 네, 바로 나왔겠죠. 그런데 박지원 문화부 장관이 그때 문화부 장관이었. 박지원 문화부 장관이 현대가 북측 인사를 접촉해 보니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라는 그 보고를 김대중한테 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내막을 알아보면 그 김대중 회고록에는 언급이 안 되는 건데 그 현대 측의 대북 사업 에이전트로 요시다 다케시라는 일본인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시다 다케시의 일본인의 아버지가 아주 친북 사업가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북쪽 정부와 아주 그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런 사업가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현대에서 에이전트로 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언지를 박지원한테 하니까 박지원이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남과 북이 직접적인 어떤 연락이라든가 만남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네네.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렇죠. 매개인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당시에는 뭐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한동안 막혀 있었으니까 김영삼 정부 때 완전히 남북 관계가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이러는 가운데 결국 남과 북이 다 정상회담을 원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순간 아닙니까? 네. 자, 그러니까 계속 임동원 국정원장 당시 그리고 박지원 이 문광부 장관이 이 북의 움직임을 수시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러던 2월 어느 날 임 원장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합니다. 북측이 송호경 아시아 태평양 평양위원회 아태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경기도를 방문했던 그래서 제가 그 아태이가 상당히 북에서 중요한 단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아태이 부위원장을 대표로 정해놓고 싱가포르에서 접촉을 하자고 제의해왔다. 자,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밀 접촉을 갖기에 앞서 이 박지원 장관을 특사로 임명하고 마침 북에서도 박지원 장관이 오기를 이제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대북 협상 전문가를 좀 뽑아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해요. 예. 그리고 국정원장인 임 원장한테 남북회담과 관련해서 자기를 좀 보좌해 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박지원 장관이 대북 특사로는 통일부 장관이 더 적임이다라고 이제 사양을 하니까 이 통일부 장관은 노출이 되어 어렵다. 이번 접촉은 보안이 생명이다. 여기서 보안은 미국에 알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미국에 알려지면 이제 방해 책동이 바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두 일을 모두 그 임동원 국정원장과 그 박지원 문광부 장관이 이제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임 원장이 김보현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인 서훈 이 두 사람을 이 보조역으로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3월 8일에 싱가포르에서 박지원 장관이 송호경 북측 아태이 부위원장과 비밀 접촉을 갖습니다. 그럼 6.13 남북 정상회담 3개월 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비밀로 해요. 그러면서 아마 이 북측이 그 당시에 그 남측 최고 당국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과 그로 인한 박해 등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박정희에게 이 납치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생사가 불분명할 때 그때 남과 북에 오고 가는 비밀 채널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것을 모두 끊어버리고 그 김대중을 박해하는 남측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집안 어른한테 이미 제 집안 어른은 그때 시점에서 북을 수십 차례 왔다 가고 북의 수뇌부들을 만난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제 임동원 국정원장이 6.15 회담 전에 그 집안 어른을 찾아와가지고 자문을 구했을 때 제 집안 어른이 바로 그 일을 얘기하면서 가자마자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그때 자기를 지원했다는 것을 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북에서 예.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걸 비밀로 하는 가운데 1차 특사 접촉이 3월 17일 상하이에서 열려요. 바로 이때 박지원과 송호경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심조심 말하자면 이 돌다리도 몇 번씩 두드려가는 식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거 매우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예. 대간절히 북측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북측에서도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진전이 안 되다가 3월 23일 베이징에서 2차 특사 접촉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6월중에 정상회담을 하자는 구체적 날짜가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3차 접촉이 4월 8일 베이징에서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접촉은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을 통해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 안을 이제 합의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드디어 4월 8일 날 남과 북의 합의문이 작성이 됩니다. 4월 8일 날. 그리고 이것을 북측은 4월 10일에 발표하자고 했고
여기에 이제 대충 그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북측에서는 4월 15일 그 김일성 주석의 생일 전에 이 민족 문제를 좀 발표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2개월 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하다가 남북 접촉 상황을 미국과 일본에 알렸던 겁니다. 아, 임박해서. 네, 임동원 원장을 보내서 미일 대사에 설명하도록 했고, 그러자 보스워스 미국 대사가 몸이 달아가지고 박지원 장관에게 추가 설명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알릴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숨소리 하나 빠뜨리지 말고 다 알려주라. 그만큼 당당하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드디어 4월 10일 오전 10시 이 박재규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문광부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발표합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환영의 반응을 보였죠. 그러면서 클린턴도 어쩔 수 없이 특별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이 남북한 간의 직접 대화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지해온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근본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두 지도자에게 축하를 보낸다. 자, 이런 식의 그 미국으로부터 그 우대를 이렇게 이끌어 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부시가 개판을 쳐버리지만. 그러면요. 네네. 여기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바라던 바다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 우호적인 그 대화나 발언을 했었던 것은 본심이었나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정치적인 그 입장이었겠죠. 예. 그러니까 뭐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이집트, 그 다음에 그 사마란치 IOC 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민의 90%가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모든 것을 김대중 정부를 사사건건 비난했던 김영삼까지도 예. 집을 찾아간 황원탁 외교안보 수석에게 김 대통령께 축하한다고 말씀드려 주시오. 아, 예.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야당이었던 한나라 수구 꼴통들만이 깜짝 쇼다. 네.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것을 예. 총선에 이용하려고 한다.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또 이게 먹혀 들어가요. 네. 먹혀 들어가 가지고 총선에서 실제로 그 한나라당이 그 20석 가까이를 그 새천년 민주당을 그 압도하는 이런 예. 결과를 빚어내거든요. 근데 원래 새천년 민주당이 소수 정당이었어요. 그렇죠. 새천년 민주당도 의석수가 부쩍 늘기는 늘었죠. 그리고 그 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판문점 접촉을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5차례나 엽니다. 그래도 이제 결정이 안 돼요.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임동원 원장을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보냅니다. 그리고 5월 27일 새벽에 임 원장이 수행원 4명과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넘어가는데 평양에 가서 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면담도 못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네. 좌절을 겪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쪽 대통령이 금수산 궁전 방문을 안 할 경우 예. 김정일 위원장과 상봉할 수 없다. 원래면 와라. 그러나 안 만나주겠다. 자, 이런 게 이제 북측의 그 외교 전략이에요. 특유의.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나중에 그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는 편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금수산 궁전을 만약 참배했을 경우에 이제 남쪽에서 일어날 그 여론의 그 반발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하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이쪽에서 안 합니다. 남쪽에서 안 한 채로 6월 3일 날 다시 2차 특사를 보내는데 네. 바로 임동원 원장이 다시 또 그 북으로 가요. 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그 김정일
위원장 앞으로 친서까지 써보냈지만 물론 써보냈는데 바로 친서를 써보낸 것이 주요해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예.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지를 이제 말하면서 임원장이 금수산 궁전 방문은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유보를 해요. 그러자 그 김정일 위원장은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화 투쟁 등 고난의 삶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도 매우 잘하고 계신다.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 평양에 오시면 존경하는 어른으로 품위를 높여 모시겠다. 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이 김대중 대통령은 그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종 서적을 수십 권 읽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김정일을 음습한, 괴팍한, 예. 파탄 성격 이렇게 전쟁광, 호전주의자 그 책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건 잘못된 것일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노력을 기울입니다. 네. 그리고 그 4.13 총선이 있었고 총선에서 그 민주당은 115석, 한나라당은 133석을 얻어서 제1야당 자리를 내주죠. 이런 건 그 남북 정상회담을 총선에 이용했다는 그 정략이 먹혀도 들어갔지만 실제로 2000년이면 3년 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3년 차의 중간 선거, 이 중간 선거 같은 건 항상 여당이 불리해요. 예. 그런 점에서 내년에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도 오늘의 그 문재인 그 여당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공정하고 좀 그 활달하게 그 정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이제 이 6.15 선언, 6.15 회담에 임하기까지 뭐 북측에서 갑작스럽게 그 사정을 들어가지고 하루 연기를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이런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매일같이 정상회담을 그 연습하고 많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래서 나중에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이종석 그리고 안병준, 문정인 연세대 교수, 문정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김경원 사회과학원자, 김경원은 보수 인사인데 그 하버드에서 국제 정책을 전공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측의 하루 연기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드디어 6월 13일 날 북녘땅을 밟게 되죠. 예. 그리고 그 회담이 잘 되어 가지고 공동선언문 합의가 안 된 채로 갔는데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합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금수산 궁전 참배 문제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로 갔는데 바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에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금수산 궁전 문제를 좀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바로 우리가 그 감격적인 그 6.15 그 상봉, 6.13 상봉이죠. 평양 그 순안공항에서 그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반갑습니다 하고 그 포옹하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예, 그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보통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그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6.15 때 김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납치되었을 때 북남 관계를 중지시켰습니다. 이 말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한 말이에요. 예. 같은 결례로서 객관적으로 봐도 꼭 구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잘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처음 들었다. 아마 그 임 국정원장이 그런 말을 가서 좀 전하라는데 그것이 좀
좀 깜빡 빠뜨려지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대화들이 오가고 그 중에서 그 이 북측의 그 말들 가운데 인상 깊은 말이 역시 그 기병남 상임위원장 지난번 평창 올림픽에 예. 와서 공연에서 그 눈물을 흘렸던 분 네.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게 인상 깊습니다. 외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활용해야 하고 한반도는 과거 제국주의 약탈이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4대국을 활용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수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이 중국, 러시아와 잘 지내듯 북도 미국, 일본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이 마음을 합치면 주변 국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북측에서는 당시 이 평양 방문을 만약에 남측의 국정원이 주도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와 중앙정보부에 대한 인상이 아주 나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다행히 아태위와 현대가 하는 민간 경제 차원의 사업이 잘 되고 활성화되니까 하기로 한 거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사건으로 그 당시 이제 그 서울대학교인가요? 거기에서 그 인공기. 예. 인공기가 나붙긴 데 대해서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가지고 조선 기레기들을 비롯해서 그거 갖고 난리를 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김정일 위원장이 태극기단 비행기가 우리 평양에 오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신경을 쓰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생긴 일화들 뭐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고 좀 유머가 있잖아요. 네. 유머가 있어가지고 뭐 아마 그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뭐 주석하고 똑같이 같은 뭐 부자간이니까 이 전주김 씨 아니에요. 전주김 씨. 네.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은 김해김 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 경상도 사람들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긴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김해김 씨니까 나는 경상도 사람이고 김 위원장은 전주김 씨니까 전라도 사람이니까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예. 그러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아예 개선장군 칭호를 듣고 싶은 모양입니다. 하고 이제 농담을 하니까 개선장군 한번 시켜주면 뭐 탈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 이 문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히 유머러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나고 온 사람마다 그 김정일 위원장의 개팍, 음습 이런 이미지는 너무나 다르다 이런 네. 말들을 이제 해왔는데 그때 우리가 이 만찬 같은 데에서 예. 이호 여사 그저께 작고하신 그 이호 여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따로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그 김정일 위원장이 왜 여기서까지 이상 가족이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이제 기억납니다. 이렇게 예. 앉으라고 했다는 그러면서 또 박지원 의원 그 당시 장관 아마 그 만찬 같은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이 양반이 좀 노래를 좀 과하게 불렀나 봐요. 예. 2곡이나 불렀대요 자기가. 그래서 또 유행가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이 함께해야 된다는 뜻으로 내 곁에 있어줘라는 노래 알죠? 예. 어떻게 부릅니까? 내 곁에 있어주. 예. 내 곁에 있어주. 그렇죠. 예. 할 말은 모두 이것뿐이야. 뭐 이런 노래죠. 예. 그래서 일단 남과 북의 이제 이 결합을 의미하는 내 곁에 있어주를 불렀는데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또 되니까 예.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또 이렇게 그건 최지희 노래죠. 예. 내 곁에 있어줘는 그 노래 부른 가수 여자 가수 정종숙인가? 꽤 유명한 아닙니다. 정은 아닙니다. 김상희 아닙니다. 예. 아마 2자짜리 이름의 가수가 있는데 네. 아마 그렇게 이제 불렀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일화들을 잠시 소개하고 6.15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네.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한라인이 가동돼 가지고
한 라인이 그 남과 북 사이에 직통 전화가 많이 오갔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4.27선언을 해놓고 도대체 남과 북의 관계가 오고 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냉각이 돼버렸어요. 네. 바로 이런 일들은 바로 이 노무현 14선언과 문재인 4.27선언의 그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배경에 대북 송금 특검이라는 이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이 오류가 있었다는 네.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북 송금 특검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자, 대북 송금 특검하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기는 아는데 말 그대로 북에다가 돈을 보낸 거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했다는 뜻이죠. 네. 자, 일단 그 대북 송금 특검이 최초로 발설된 것은 언제였죠? 그 저는 그 2002년 그 5월에 월간 조선에서 보도된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건 국내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전에 2002년 3월에 미 의회에서 이것이 공개된 겁니다. 미 의회에서. 네. 이어서 월간조선 5월호에 이 내용이 보도됐고 그 다음에 9월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정황상으로 볼 때 부시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 문제가 이제 발발하기도 했지만 해외 유력 언론의 절대 다수는 부시의 강경책을 원인으로 꼽았고 우리나라의 조중동 기레기만 김대중의 햇볕 정책 탓이라는 이 문논리를 펼쳤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최초 발설자가 미 의회 조사국이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설자의 배후 조종 세력이 남북 간 경제 협력의 직접적 대화 채널을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면 미 의회에서 뭐 흘린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의회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거고 이것을 월간조선 조선일보가 받았었다. 예, 그러면서 또 그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특종을 내는 것처럼 네. 이런 것을 보도했죠. 그러면서 이 한나라당의 엄호성이가 6.15 정상회담 직전 현대 상선이 4억 달러를 북에 비밀 송금했다. 즉 다시 말해서 돈을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북 특검 그 조사 결과도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특검 조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조정동에서 얘기했을 뿐이지 특검 조사 자체는 발표는 제대로 하고 조치는 또 그 반대로 취하는 이런 그 이중적 수법은 우리나라 이 특검이나 법조인들의 특징이죠. 네. 그러니까 이석기 사건 때도 내란 음모는 없었다 해놓고 내란 음모에 준하는 형벌을 때리는 네.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때가 2003년이면 네. 사실 노무현 정부 임기 아주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직후죠. 예. 왜냐하면 2002년 12월에 그러면 이게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어떤 햇볕 정책이든 남북 관계든 간에 굉장히 어떤 새로운 전환점, 굉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렇죠. 일단 대북 송금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나라당 측에서 정상회담의 대가다라고 공격은 했지만 현대 측과 그 김대중 정부 측은 7대 경제 협력 사업의 대가다. 왜냐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의 독점권을 30년 동안 현대가 보장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특검도 최종적으로 대북 송금의 성격을 7대 경협 사업권에 대한 대가라고 규정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의 공단이 건설됐거든요. 네. 네.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 교역 사업도 하지만 군사 요충지에다가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좀 상투적인 말을
비유를 쓰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낸 성과였어요. 예. 그리고 그때 경제인연합회의 한 보고서는 개성공단 착공에서부터 8년까지의 경제적 효과를 총 569억 달러로 추정을 하는 보고서를 569억 내기도 했다 그겁니다. 예.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노무현의 대처, 이것이 석연치 않다 그겁니다. 노무현은 2003년 1월 18일, 이러면 대통령 당선된 지 한 달 됐을 때예요. 네. 소신 수사를 주문합니다. 대선 때 이것이 쟁점이 되었는데 스스로 노무현이 이것을 재정점화해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일 때. 그리고 1월 30일에, 이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달 반 만이에요. 당선되고 나서 아직 취임 안 했을 때입니다. 네. 현대 당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천억 원 중 2,235억 원을 대북 송금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이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2월 14일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 임동원 국정원장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자, 5억 달러 송금은 현대 측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모두 상업적인 거래이며, 이 중 2억 달러의 송금은 국정원이 편의를 제공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액수 차이만 조금 있었어요. 네. 그런데 노무현은 당선자 시절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을 규명해야 하며 털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주변에.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지.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겠다는 이러한 태도는 노무현의 아마추어리즘인가, 좋게 말하면 순수함인가, 아니면 이상적 성향인가, 아니면 다른 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가. 자, 이런 것들을 밝혀야만 돼요. 자, 그런데 2003년에 바로 이제 특검법 수용을 앞두고, 특검은 이제 한나라당이 이제 주장했던 거예요. 네. 이미 문재인 민정수석을 만났다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걸 흘리기 시작해요.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예. 이걸 흘리기 시작했다가 당시 민정수석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임동원 등의 해명에 대해서 충분치 않다고 보니까 특검이 나온 거 아닌가요? 저 또한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이번 특검이 국익에 손상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손상이 오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특검 수용 쪽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 심지어 문재인은 김대중의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노무현은 3월 6일 날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개혁진영 원로 13명을 초빙을 해서 의견을 구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초빙해서 의견을 구하면 자기 뜻을 따라주는 발언을 하리라고 또 예상을 했나 봐요. 이 노무현이 이렇게 좀 감이 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참석자는 함세웅 신부, 김지길 목사, 청화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특검 거부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유강하 신부는 대구 경북 여론을 근거로 특검을 실시하자. 특검을 수용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노무현답다는 여론을 대구 경북을 빙자해서 수용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7명의 장관이 의견을 밝히는데 다 반대합니다. 정세현 통일, 강금실 법무, 한명숙 환경, 지은이 여성, 윤진식 산자, 김영진 농림 등이 특검법 거부를 주장을 하는데, 부산 출신 해수부 장관 허성관만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이 파탄난다,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특검법 수용을 주장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인준
거부가 이제 아. 그 목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특검법 수용해라. 이건 한나라당 측에서는 특검법 수용을 절대 못하리라고 보고 예. 이 카드를 제시했던 거예요. 그냥 겁을 준 거죠. 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너희들이 이용하려고. 특검법 수용 못하면 고건 총리 인준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고건 총리 인준을 안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몰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당론을 내세웠냐면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러니까 일부만 받아들여라. 이런 당론으로까지 채택을 해요. 그리고 노무현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친노 몇 명은 수용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특검 거부를 주장을 했고 참모회의에서 참모들이 누굽니까? 친노들 아닙니까? 참모들은 수용, 국무회의에서는 거부. 자, 이렇게 나타나요. 예. 자, 그런데 바로 3월 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무현은 국무회의의 반대 여론을 뒤집고 수용을 하십시다 한마디 하고 그냥 자리를 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당의 신뢰를 주고 약속한 바대로 야당이 법을 수정한다고 하니까 그걸 믿읍시다. 도박 같은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뢰를 위한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뢰라는 게 대관절 뭔가? 자, 그러면 자, 이런 그 노무현의 심리를 우리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왜 노무현은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주장한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는지. 네. 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 보면은요. 네. 그 특검 수용이라든가 대북송금을 조사하자라는 의견보다 반대 의견도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대체로 민주당 진영에서도 친노를 제외하고는 반대가 거의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유나 근거를 댄 게 영남의 대구 경북의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전 그게 참 이게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당황한 게 한나라당이에요. 전격 수용할 줄 몰랐는데 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조건부 수용 이거라도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당직자들을 설득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면 수용했다는 이 소식이 들리니까 이 한나라당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것은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전여옥이 있잖아요. 예. 전여옥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로 할 줄은 몰랐다. 그게 한나라당의 대부분의 반응이었어요. 네네. 예. 바로 이 특검 수용은 한나라당에서 노무현을 호구로 보게 된 첫 시작 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 노무현은 왜 호구 잡히는 짓을 했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김대중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했다는 네. 분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노무현의 지나치게 순수한 척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잖아요. 네. 노무현이 그런 거고 보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은 친노 친문 인사들의 최대의 로망은 경상도 주류가 돼보는 일입니다. 바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경상도의 주류가 돼보는 일. 자기 고향에서의 주류가 돼보는 일인데 그걸 그런 방식으로 풀려고 했다라는 분석도 존재를 합니다. 자,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는데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왜곡해서 발표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북 송금 특검의 수사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 발표는 정상회담의 대가성이 아니고 경제협력의 그 보상금이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하면서도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불구속 기술을 5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지원한테는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죠. 그러나 박지원은 1년 5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해요. 결국 북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의 그 인맥을 아예 다 제거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그 시절 그리고 전두환 이 노태우 시절에 북과 잘 통했던 제 그 집안 어른이 김영삼 네.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들이 대북 이걸 관계를 아주 독점하고 싶으니까 그 이전의 인맥을 모두 다 이렇게 소외시켜 버리는 이런 것과 또 비슷한 현상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어났고 결국 이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됐고 대북 관계의 주도권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이러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특검 후에 남북 관계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북핵이라는 국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사태로 확장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그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통치 행위론을 근거로 특검 수용의 변을 들었어요. 간단히 말해 김대중이 대북 송금을 잘 몰랐다고 했으니까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특검 당시 그 통치행위 인정 여부 때문에 수용했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가 있냐. 이런 논리를 또 폈어요. 네. 그러면서 김대중이 인정을 안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곡했고 자 보세요. 특검 직후에 그 당시 정무수석이 누구냐면 유인태예요. 네. 한나라당에 찾아가가지고 특검 수용 같은 큰 선물을 드렸으니 앞으로 잘 부탁한다. 큰 선물. 이런 발언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김대중은 대국민 담화 2월 14일에서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이미 북한 당국과 많은 접촉이 있던 현대 측의 협력을 받았다. 현대는 대북 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을 얻은 것이다.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다.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했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김대중이 알지 못했다는 말을 하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왜곡된 논리를 폈다 그겁니다. 그러자 이 노사 모든 게시판에 검찰 수사하지 말고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선동하는 글들이 아마 드루킹은 그때부터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해요. 근데 더 웃기는 게 처음에 검찰 수사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에서도 이건 정치적인 행위니까 우리는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수사를 유보를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문재인 그 수석이죠. 2003년 4월호 신동아의 그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대북 송금 특검 사건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임동원, 박지원 등 이전 정권 관련자들의 사과와 해명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라고 했더니 충분하지 않다고 보니까 특검이 나온 것 아닌가요? 저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까? 이제 수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럴 때 그분께서는 속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외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했었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네. 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한겨레가 조금 보도를 좀 제대로 할 때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친노 친문에 함몰되지 않았을 때예요. 네. 그래서 한겨레에서 영남을 향한 뜨거운 프로포즈라는
그 특집 기사를 한겨레 20일에서 내가지고 이 노무현 정부가 영남에 구애를 해가지고 영남의 주주가 되려고 한다. 영남을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 이런 그 기사를 내보냈어요. 문제는 이 대북 송금 특검도 정의를 위해서 또는 그 투명 사회를 위해서 수용해야 된다고 했던 노무현 정부가 이후 꼭 특검을 해야 될 사항은 안 하려고 버텼거나 네. 거부했거나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측근비리 특검은 처음에 거부했다가 여론에 밀려서 수용을 해요. 차떼기 특검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나중에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네. 한나라당의 차떼기 특검. 삼성 X파일은 줄곧 거부 의사를 밝혀오다가 압도적인 여론과 국회의 대응 탓에 미온적 수용으로 바꿔요. 이런 노무현의 행보는 대북 송금 특검과 비교해보면 추해 보일 정도로 명분이 약하죠. 예. 한마디로 국민의 여론이 정파를 막론하고 특검 수용을 원했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특검을 거부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아주 이 변칙적인 다중인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6월 14일 날 시간이 지나서 2004년 6월 14일 날 대북 송금 특검은 민족적 비극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그 특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죠. 네. 그러면서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은 대북 송금 특검으로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 투석을 시작했다. 라고 하고 자기의 고생담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친노들의 대북 송금 특검 왜곡이 얼마나 심하냐면 나중에 문재인이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불리해지니까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는 DJ가 이미 용서를 했다. 이런 말을 또 광주에 가서 했어요. 언제 DJ가 용서했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유시민이는 대북 송금 특검은 햇볕 정책 계승 위한 결단이었다. 이건 변희재를 뺨치는 궤변이에요. 이게 이제 유시민은 거의 변희재 전가훈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안희정은 더 비굴합니다. 노무현은 최선을 다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간절?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시사받을 점이 있다고 봐요. 네. 자, 여러분 노동자연대라고 알죠? 네. 그 노동자연대야말로 바뀐 세상 그리고 민족적 각성이 전혀 없는 마치 그 교조주의자들 맹동주의자들의 행태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동자연대 아시죠? 네. 이른바 그 마르크스 레닌 철진한 서양의 모양주의 행태를 보여가지고 그 당시 노동자연대가 뭐라는 성명을 냈는지 아세요? 이 성명 제목이요. 네. 대북 송금 특검 논란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네네. 라는 주제인데요. 이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분은 송금 특검 반대, 네, 송금 특검 찬성도 하면 안 된다. 제목은 이런데 실제로 조사해야 된다. 투명하게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 했죠. 보세요. 노동자연대 당시 성명이 특검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 논란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남북 화해를 절대선으로 여기는 생각 때문에 다시 말해 남북 화해가 계급 투쟁에 선행한다는 생각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지배계급에게 발목 잡히는 결과를 빚는다. 기침이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1920년대 30년대 계급 투쟁을 내세우는 그 교조 극좌 맹동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고 이런 아주 구닥다리 모양주의 서양 마르크스 레닌 이론을 교과서의 전범처럼 받드는 지식인층과 간부들이 포진해 있는 것이 오늘날 자주 진보 정당을 자처하는 정당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결정적으로 김대중의 남북 대화 정책은 노동자 운동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 김영삼 정권 때보다 김대중 정부 때 구속된 노동자 수가 많았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 노동자 탄압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대화, 남북 관계를 민족 문제를 거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그 소리 방송에서 한 2년 남짓 우리와 함께 하셨던 고 김승교 변호사가 계셨죠. 네. 네. 예전에 그 짤변이라고 별명 지었던 네. 그 김승교 변호사 참 그 바르고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특검의 특검보 겸 특별수사관으로 일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따로 이 특검의 성격에 대해서 그 성격을 말하는 글을 여러 군데에 기고를 했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대북송 대북 송금 특검의 본질은 반민족.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 반통일성이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4억 달러를 송금했는데 그 경협의 대가로 예. 이것을 남북 정상회담을 샀다 하면서 그 중에서 또 확인된 돈은 뭐 1억 달러 정도예요. 네. 확실하게 그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게. 네. 그러면서 아직도 무슨 북에다가 퍼주기 운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단유부강 그 선박 사고 났죠. 예. 헝가리하고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헝가리하고 국조특위에서 6억 5천만 달러 지원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그거 모르세요?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해요. 그다음 러시아하고 국교팀에서 무려 30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그것뿐인가요? 그때 무슨 예. 고물 헬리콥터 뭐 이런 거 예. 네, 받아가지고 비행장 청소하는 데 썼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헝가리와 수교하면서 6억 2,500만 불이네요. 제가 2,500만 불이라 불려서 과장해서 얘기했네. 6억 2,500만 불. 그리고 1991년 제주도에서 한수 정상회담하면서 러시아한테 30억 불을 지원했다가 이거 듣겠잖아요. 네. 뭐 일부는 뭐 물품으로 받았지만, 자, 여러분들 독일이 통일 이전에 서독이 동독을 지원했던 규모가 72년부터 89년까지 18년 동안 매년 평균 32억 달러였다는 점을 우리가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환율과 지금의 환율은 또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그 대북 송금 특검이야말로 오늘의 문재인 정부의 그 미국 추종, 네.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옴짝달싹 얼어붙게 만드는 이 민족적 그 소극성과 비겁성을 낳게 한 그 역사적인 그 실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될 오류였다. 이런 최종 평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시간이 길게 진행됐죠. 1시간이 넘었죠. 네. 네. 1시간이 넘었는데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최대한으로 좀 간결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됐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그 기침도 좀 많이 나오고 잡음 소리도 좀 났는데요. 자, 오늘 그 일단 그 특집 비슷하게 진행된 그 대북 송금 특검의 진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걸 말했고, 그 전에 6.15 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네. 네. 좀 그 두서없이 했습니다. 방송에서 좀 두서가 없었던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1부를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